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개의 품사 중에서 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 토론 게시판에 질문을 하나 남겨놨었죠? 어, 자, 여기서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통 명사일까? 아니면 고유 명사일까?에 대한 질문을 남겨놨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잘 응답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명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고유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뭐 천재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 노력하는 자세라고 한다든지 그런 에디슨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에디슨의 이 꾸며주고 있는 말을 보면 많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도 결합해 있어요. 고유명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직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유일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디슨이 만약에 여기서 유일한 존재인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수식어라든지 말의 어떤 말과의 결합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에디슨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형사 그리고 부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 차원에서 나눴을 때는 수식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었죠. 수식어. 수식어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 중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수식어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형사, 부사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관형사부터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자,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관형사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후에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것들과 구분했을 때요. 관형사는 형태적 차원에서 뭐에 속하는 친구였냐면 불변어에 속하는 친구였어요. 그 말인 즉슨 형태가 바뀌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형태의 변화 없이 다른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관형사는 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지관형사, 그 다음에 성상관형사, 그 다음에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형사 중에서 또 의미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지시관형사는 말 그대로 지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식해주는 관형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체언 명사죠. 그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다. 사람들의 의미를 제한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그가 관형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단어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했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옷은 옷인데 어떤 옷? 헌 옷. 그쵸? 여러분들이 간혹 그리고 이 새와 같은 관형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것이 새롭다에서 온 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새롭다에서 새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서상으로도 새라고 하는 형태가 원래 애초에 더 먼저 쓰여진 형태고요. 이 새에서 새롭게 파생된 형태가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따져봐도 새가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롭다에서 새가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바뀌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쵸? 새와 헌은 다른 어떤 말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관형사로서 기능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성상관형사는 그래서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 성상관형사가 이제 문제에서 등장하면 거짓, 뭐 새, 아니면 헌, 뭐 이런 류의 친구들만 이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관형사는 관형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으로 꾸며준다? 수개념을 가지고 꾸며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세 사람. 종류는 종류인데 두어 종류. 이렇게 꾸며주는, 숫자의 개념으로 꾸며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수관형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관형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부사로 넘어가 보죠. 부사. 자,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일부 체언,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 한마디로 만능입니다, 만능.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지만 이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건 보통 용언이에요, 용언.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 그 이외에도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관형사,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사는 우리가 크게 무엇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성분 부사랑 문장 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선생님이 종류로 해가지고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이렇게 나눠놨을 거예요. 성분 부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성분만을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 내의 어떤 성분 자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예문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이 다 성분 부사들인데 얘네들이 각각 무엇을 꾸며주는 것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나팔꽃이 활짝 피었대요. 자, 여기서 이 활짝이 꾸며주고 있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디오는 피었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쵸? 피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다? 어떻게? 활짝 피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1위는 뭘 꾸며주고 있어요?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뒤에 오는 용언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1위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1위와 같은 것은요, 또 이게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방향성, 지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위와 같은 부사는 또 우리가 성분 부사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요. 지시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시부사. 아까 관형사 중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지시 관형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해요. 부사 중에서도 지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시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활짝처럼요. 일반적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가지고 꾸며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사를 우리가 성상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상부사. 성상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의 무엇은 당연히 뭘 꾸며줄까요? 먹어 라고 하는 용언, 동작을 꾸며주고 있죠. 먹어, 못 먹어. 그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정부사라고 불러요. 부정부사. 부정부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꾸며주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꾸며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눈덩이가 굴러간대요. 어떻게요? 떼굴떼굴 굴러간대요. 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쵸? 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꾸며준다? 디오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는 다 뭘 꾸며주고 있어요? 네, 가장 일반적인 부사의 쓰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대굴대굴 같은 것은 이제 모양을 본뜬 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의태부사라고 부릅니다. 의태부사. 의태부사. 됐죠? 이 명칭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이 명칭 자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부사이고 그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사과가 매우 잘 익었다. 자, 여기에서의 매우는 위에서의 그 부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꾸며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익었대, 사과가. 잘 익었대. 보통 잘도 아니고 매우 매우 아주 잘 익었대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매우는 뭘 꾸며준다? 뒤에 있는 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사례입니다. 그죠? 잘은 잘인데 매우 잘, 보통 잘이 아니라는 거지. 아주 아주 잘 익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꾸며주는 사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은 더 특이한 케이스예요. 교문 바로 옆에 큰 은행나무가 서 있대요. 자, 여기서의 바로가 꾸며주는 건 뭘까요? 뭘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옆은 옆인데 어디 옆? 바로 근처? 이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가 이 옆을 꾸며주고 있어요. 옆. 그럼 얘는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채연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예시도 보통 바로 이 친구 외에는 거의 등장하는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의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이제 부사가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바로와 같은 것이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제 관형사로서 우리가 품사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사전상으로는 관형사로서의 바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부사로서의 바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친구인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요, 바로는 부사로서 일부 채연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특수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가 무엇을 꾸며주고 있다? 옆이라고 하는 채연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는 아주 새 차를 몰고 다닌다. 자, 여기서의 아주는요, 아주가 뭘 꾸며주는지 여러분들 파악이 될까요? 아주. 뒤에 있는 새를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차는 차인데 새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어느 정도 새 거냐면 아주 아주 새 거였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부사 아주는 뭘 꾸며준다? 네. 관형사를 꾸며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꾸며줄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용언이고, 용언 말고도 부사, 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혹은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심지어 체험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사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남았죠? 성분부사 말고 뭐가 있었죠? 그죠? 문장부사가 있었습니다. 문장부사. 그럼 문장부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죠? 예문을 볼게요. 과연 그가 오늘 도착할 것인가? 자, 여기서의 과연은 무엇을 꾸며주는가? 과연 그일까? 아니면 과연 오늘일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얘가 꾸며주고자 하는 것은 이 문장 전체라는 것이죠. 그가 오늘 도착할 것인가? 그가 도착할 것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할까? 라고 하는 뒤에 오는 문장 내용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이 문장 부사로서 쓰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부사 같은 경우는 화자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반영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설마, 혹시, 뭐 이런 류의 말들을 보면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거든요. 보통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 뭐 이런 식의 확신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기타적인 의미가 추가되는 그런 부사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문장 부사로서 쓰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와 같은 친구도 우리가 문장 부사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꾸며준다기보다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뭐 해주고 있느냐?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사를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불러요. 접속 부사.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이죠. 그래서 다른 두 문장을 접속, 연결시켜주는 부사도 우리가 문장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부사 다양한 거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성분 부사, 그리고 문장 부사, 그리고 그 성분 부사 중에서도 뭐 성상 부사, 뭐 지시 부사, 부정 부사, 의태 부사, 또 뭐 문장 부사 오니까 뭐 접속 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문장에서 어떤 것이 부사로서 기능하는지, 어떤 단어가 부사로서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꾸며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품사의 통용의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을 왜 품사 통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품사 통용의 사례를 살펴봤었어요.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사례.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인 거 바로 첫 번째,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 이 친구가 그럼 어떠한 품사로 기능하느냐? 동일한 형태의 이가 어떠한 품사로 각각 기능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세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여기서의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렇게 5가지 공부했잖아요. 구체적으로는요. 그 5가지 중에서 뭐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당연히 대명사죠, 대명사. 그죠?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지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라고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죠? 뒤에 뭐가 결합했냐면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결합했어요. 보조사. 보조사가 결합한 걸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언류에 속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일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이는 지시대명사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 밑에 있는 이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단어인지 판단해 보세요. 우리 방금 다뤄봤습니다. 뭘까요? 응? 맨 처음에 관형사의 종류 얘기하면서 지시관형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수식해주는, 체험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꾸며주는 걸 우리가 지시관형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다? 이 나무다. 이 나무. 응?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나는 이 나무, 나한테 가까운 이 나무가 아주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는 지시적인 의미를 갖는 뭐다? 관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동일한 형태이지만 위에서는 대명사로 쓰였고 밑에서는 관형사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형태가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여기 이 같은 경우는요. 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지시 관형사로서 쓰일 때 이, 대명사로 쓰일 때 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니까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의 원리를 한번 밑에 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다. 농구를 좋아하는 5사람이 모였다.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위에 거는 5 뒤에 뭐가 결합했어요?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뭐로 판단해야 된다? 체언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된다? 순서나 수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체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쵸? 수사라고 했죠, 수사. 수사라고 봐야겠죠. 근데 밑에 있는 5은 어때요? 뒤에 조사가 붙지도 않았고요. 그죠?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몇 명의 사람? 5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관형사다, 관형사. 근데 수의 의미를 가지고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의 통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사로 활용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와 같은 사례가요. 왜 좀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이야기가 되냐면 여기서 언급됐던 이 품사 통용의 원리에 따라서 명사 앞에서 쓰일 때는 우리가 관형사로서의 바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다 예외 없이 다 사례가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관형사로고는 아직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다소 다른 사례들과 충돌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바로 같은 친구는 여러분들이 부사인데 좀 특이한 부사다.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는 부사이다. 이 정도 좀 특수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형사, 그다음에 부사, 품사의 통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벌써 9개의 품사 중 5개를 공부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사, 그리고 이제 감탄사, 그리고 대망의, 용언류,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아마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개념을 암기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용언의 활용, 뭐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거든요. 앞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누적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셔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멈췄다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복습해서 놓치는 부분 없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시 또 시국이 뒤숭숭한데 몸 조심하고요.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